안녕하세요.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굴삭기 이제 한 번에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올렸었던 영상들 중에서 이제 자주 나오고 중요한 부분들을 따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또 기본서 설명하면서 또 해설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이거를 틀어놓고 이제 뭐 운전을 하시면서 듣는다든지 시험 보시기 전에 급하게 이거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작을 해봤고요. 그래서 좀 해설보다는 이제 간단한 설명만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행정 사이클 기간.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외울 거는 이 순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흡입, 그리고 압축, 그리고 동력, 전달, 그리고 배기로 나온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실린더 수가 많을 경우에는 진동이 적고 가속이 원활해지고 저속 회전이 용이하다. 즉 실린더 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밸브 간극이 클 때입니다. 자, 밸브 간극이라는 것은 밸브 스템 엔드와 로커암 사이의 간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특징은 정상 온도에서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음이 발생된다. 세 번째는 출력이 저하되고 스템 엔드부에 찌그러짐이 발생한다. 자, 이 세 번째 거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밸브 간극이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마찬가지로 계속 언급돼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정상 온도에서 밸브가 확실하게 닫히지 않는다. 확실하게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는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역화 및 후화 등 이상연소가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분은 이상연소가 발생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력이 마찬가지로 저하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밸브 간극은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된다라고 딱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디에이터 캡의 이상 원인이 나옵니다.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라디에이터 캡에 스프링이 파손되면 냉각수의 비등점이 낮다. 자, 여기서는 스프링 파손이라는 거 외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캡 안에 기름이 떠 있거나 기름기가 있으면 헤드 게스킷 파손 혹은 헤드 볼트가 풀렸거나 이완된 상태다. 자, 캡 안에 기름기가 있으면은 게스킷과 볼트를 확인해 봐야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캡 안에 냉각수에 오일이 섞여 있으면은 오일 쿨러가 파손된 상태이다. 자, 이런 특징들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각 기기 볼게요. 냉각 팬이라는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종류는 벨트 구동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발전기 풀리, 크랭크축 풀리, 워터펌프 풀리 뭐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풀리라는 단어가 끝에 들어가면은 벨트 구동식이다 라고 간단하게 일단은 단순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물론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동 팬이 있습니다. 자, 팬 벨트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모터로 구동이 됩니다.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서 작동의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거고요. 전동 팬과 전동 팬의 작동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물 펌프는 항상 회전 중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윤활 작용 또 중요해요. 윤활 작용의 역할이죠. 자, 첫 번째는 마찰 감소 및 마멸 방지를 하고 냉각 작용도 해주고 세척 작용도 해주고 밀봉 작용, 기름이 뭐 새어나가지 않게 기밀 작용이라고도 하고요. 방청 작용, 그리고 충격 완화 및 소음 방지 작용, 응력 분산 이런 간단한 역할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윤활유의 점도 및 점도 지수는 좀 중요한 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뭐 오일의 끈적한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점도가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가 중요합니다. 먼저 점도가 높으면은 유동성이 저하되고 점도가 낮으면 유동성이 좋아진다. 저항이 작아지겠죠. 끈적함이 뭐 물처럼 흐를 때는 또 유동성이 좋아질 거고, 뭐 우유나 두유처럼 이제 점도가 끈적끈적하면은 유동성이 저하가 되겠죠. 이 점도 지수가 이제 크면은 점도 변화가 작아지고요. 그리고 점도 지수가 작다라는 뜻이 점도 변화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특징 네 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으로 다른 오일을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활 여과 방식 중에서 이제 비산식 보도록 할게요. 비산식은 오일 펌프가 없습니다. 사실 오일 펌프가 없다라는 것만 외워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볼 거는 오일 디퍼. 오일을 이렇게 푸는 거죠. 푸는 이제 프로펠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비산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구조가 단순한 편이어서 소형기관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산식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압송식이 있습니다. 압송식은
이제 오일을 각 윤활 부분에 압송을 시켜 공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좀 쭉쭉 연결시켜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압송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비산 압송식입니다. 혼합됐다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 펌프와 오일 디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비산 압송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크랭크축 베어링, 캠축 베어링, 밸브 기구 요 세 개는 오일 펌프로 전달을 해주고, 실린더, 피스톤 뭐 이런 수직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비산식으로 오일 디퍼를 활용해서 윤활유를 급유를 해주는 방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 여과 방식 간단하게 볼게요.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이 있습니다. 자, 전류식 플러스 분류식은 샨트식이다. 자, 그럼 전류식은 뭐냐? 전류식은 오일 펌프에서 나온 오일 전부를 오일 여과기에서 여과한 다음 윤활 부분으로 보내는 것이고, 분류식은 오일 펌프에서 나온 오일의 일부를 윤활 부분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여과기를 통해 여과한 다음 오일팬으로 돌아간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류식, 분류식을 두 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분류식이면 분류식, 전류식이면 전류식 하나를 차라리 확실하게 외우셔서, 아니면은 다른 것이다, 내가 분류식을 외웠으면은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전류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샨트식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킹이라는 단어가 꽤 잘 나옵니다. 노킹은 일단은 급격한 압력 상승으로 인해 불효 현상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안 좋은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원인인데요. 착화 기간 중 분사량이 많거나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 그리고 기간이 관행되었거나 연료의 세탄가가 너무 낮았을 때 노킹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거나 착화 지연 시간이 길을 때도 노킹이 발생할 수 있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주는 것이 또 방지 방법이다 라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착화 기간 중에 분사량을 적게 해주고 노즐 분무 상태를 잘 체크를 하는 것이 방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로바이 같습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간격이 클 때 그 틈새로 크랭크 케이스를 통해 대기로 방출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 나오는 가스인 거죠. 그러면 되게 안 좋겠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 기관의 출력 저하 및 오일의 희석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오일의 슬러지 형성을 막기 위해서 크랭크 케이스를 꼭 환기를 해서 블로바이 가스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환기하지 않게 되면은 블로바이 가스가 계속 생기겠죠. 계속 대기로 방출이 되겠죠. 그럼 말 그대로 또 오일의 슬러지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번이나 4번이나 사실 똑같은 얘기죠. 자, 배출 가스의 색 보도록 할게요. 무색이나 담청색의 가스가 나오면 정상이다. 그리고 회백색은 윤활유 연소 시, 검은색은 혼합비가 농후해졌거나 공기청정기가 막혔을 때, 그리고 볏짚색은 혼합비가 이제 희박할 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검은색이랑 무색, 담청색 이 경우, 그리고 볏짚색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플레밍의 법칙. 플레밍은 왼손, 오른손 법칙이 있는데, 왼손 법칙은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은 도선. 자, 이 단어만 외우시면 되고요. 오른손은 유도기 전력, 혹은 유도 전류. 그래서 유도.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단어만 빼서 외우시면 훨씬 더 방법이 쉬우실 거예요. 공부하는 게. 축전지 내용 보면은 이제 자가 방전의 원인이 좀 나와요. 전해액 내에 포함된 불순물이 있어서 방전이 되거나, 탈락한 극판 작용 물질이 축전지 내부에 퇴적됨. 자, 축전지 내부에 뭔가 퇴적이 되었다. 자, 퇴적. 그리고 불순물. 그리고 음극판 작용 물질이 황산과의 화학작용으로 황산납이 방전. 자, 황산납이 자, 4번 양극판의 작용 물질 입자가 축전지 내부에 단락. 자, 이 내용을 전체 다 이해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자기 방전의 원인은 결국 불순물, 그리고 뭔가의 퇴적, 그리고 황산납이 되었고 단락되었다. 이 4개의 단어만 외우셔도 자가 방전 원인을 풀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전지 자기 방전량 볼게요. 전액의 온도가 높을수록 방전량은 당연히 커지겠죠. 비중이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방전량도 커집니다. 자, 온도와 비중이 높아질수록 방전량은 커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히 방전량은 많아질 거고요. 자동차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이 있는데, 4번 보시면 납산 축전지는 15일 혹은 2주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자, 2주 혹은 15일마다 전기 충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전지의 충전법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더라고요.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정전류 충전법, 정전압 충전법, 그리고 단별 전류 충전법.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단계를 나눠서 충전을 하냐, 아니면 한 방에 충전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특징만 보시면 됩니다. 정전류 충전법은 일정한 종류를 충전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정전압 충전법도 일정한 전류로 충전을 하지만 초기에 많은 전류를 한 번에 확 충전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충전기 수명이 좀 짧아집니다. 그리고 단별 전류 충전법은 단별 전류 2, 3단계 낮춰서 천천히 충전을 단계별로 나눠서 충전해 준다라는 느낌만 아시면 돼요. 자, 충전지 취급 시 주의사항. 자, 축전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15일에 1회 정도 충전. 특히 납산 축전지는 무조건 15일에 한 번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축전지가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하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보관은 충전시켜 놓고 하고, 과충전, 과방전 안 좋고요. 전해액이 자연 감소된 경우 증류수를 보충한다. 자, 여기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류수를 보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황산에 증류수를 부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증류수에 황산을 부으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14번 전해액이 빨리 줄어드는 이유도 많이 나옵니다. 축전지 케이스가 손상됐거나 과충전이 되었거나 전압 조정기가 불량인 경우에는 전해액이 빨리 줄어든다 라는 내용을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축전지가 과충전일 경우 발생되는 현상. 자, 전해액이 갈색이 됩니다. 살짝 그슬려서 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양극판 격자가 산화된다. 그리고 양극 단자 쪽의 셀 커버가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다. 자, 요런 거는 우리가 건전지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거죠. 수명이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 불룩하게 건전지가 튀어오르잖아요. 요런 거는 과충전 될 때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리고 축전지의 전액이 빨리 줄어든다. 자,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자,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도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회전력이 약하거나 어쨌든 전기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시동장치에. 자, 그럼 배터리에 전압이 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의 접촉이 불량이거나 배선과 시동 스위치 손상 또는 불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 브러쉬와 정류자의 밀착 불량이다. 그리고 계작 코일이 단락되었다. 자, 엔진 내부 피스ton이 고착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브러쉬, 정류자 정확한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간단하고 핵심 요약 영상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거는 배터리를 먼저 확인을 해본다. 그리고 스위치 확인해보고, 그리고 밀착 정도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코일이 단락되었는지 단락을 확인해보고, 고착되었는지 확인해본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배터리, 스위치, 밀착, 단락, 고착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 어떤 발생이 일어나냐. 자, 충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고 헤드램프를 켜면 불빛이 어두워집니다. 자, 고장났으니까 헤드램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전류계 지침이 그리고 마이너스 쪽을 가리킨다. 요거 나올 수도 있어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고장났을 때는 약간 마이너스 음극적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미 실드빔형 전조등. 자, 세미 실드빔형이랑 이제 그냥 실드빔형 요거 무조건 거의 한 90%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세미 실드빔형 전조등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일단 우리가 흔히 할로겐 램프라고 하는 게 세미 실드빔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이고 전구만 따로 교체가 가능하다. 자,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뭐 뚜껑이 있어서 마개를 열거나 그런 현상이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습기나 먼지 등이 들어가서 효율을 낮출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실드빔형 전조등은 일체되어 있어요. 반사경과 필라멘트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전조등이 고장나거나 반사경이 고장나면은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왜냐? 내부는 진공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또 가스가 들어있어서 뭐 앞에 뚜껑을 열어서 전조등만 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또 가스가 다 나가버려서 전조등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대기 조건에 상관없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왜냐? 안에 먼지나 습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문제가 생겼을 땐 전체 교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실드 빔형 전조등이다 하고 꼭 외워주시면 좋고요. 별표 하나 쳐야겠네요. 자, 토크 컨버터의 장점 볼게요. 착화점이 높다. 비점이 높고 빙점이 낮을 것. 화학 변화를 잘 일으키지 않을 것. 고무나 금속을 변질시키지 않을 것. 점도가 낮을 것. 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건 뭐 장점이자 이거는 토크 컨버터로서의 이제 구비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클러치의 고장 원인 볼게요. 이런 원인들이 사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이 손상되었을 때, 그리고 클러치 면에 마멸이 되었거나 릴리스 레버의 조정이 불량됐을 때 클러치가 고장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도 있어요. 이거는 가속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격이 과소되었을 때, 그리고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이 약해졌거나, 클러치 판에 오일이 부착되어 있거나, 클러치 판이나 압력판이 마멸되었을 때 클러치가 미끄러지게 된다 라고 네 가지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러치 페달에 유격을 주는 이유 보도록 할게요. 유격을 준다. 첫 번째, 클러치의 미끄러짐을 방지해주고 변속 시 물림을 쉽게 한다. 자, 변속이 어긋나지 않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클러치 페이싱의 마멸을 잡게 한다. 자, 이거는 마멸을 잡게 한다만 보시면 돼요. 유격이 작으면 동력 전달이 불량하고 클러치판이 소손된다. 그래서 유격을 주는 이유라는 거고요. 유격이 또 크면은 변속 시 기어가 끌리는 소음이 발생된다. 그래서 클러치 페달에 유격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변속 기어 소음의 원인 볼게요. 자, 변속 기어, 말 그대로 변속 기어니까 오일이 부족해서 소음이 날 수도 있고요. 기어나 베어링이 마모돼서 소음이 날 수 있고요. 그렇지, 유격이 너무 크면은 또 소음이 날 수 있고, 조작 기구의 불량으로 치합, 잘 맞물리지 않을 때 소음이 날 수 있다. 그리고 기어 백렛 시 기어가 맞물렸을 때 톱니 사이에 틈이 너무 멀거나 또 과다했을 때 과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소음이 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슬립 이음이라는 거, 슬립 이음이 뭔지 물어보지는 않지만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차량의 하중이 증가하거나 험로를 주행할 때 변속기의 중심과 후차축의 중심기가 변한 것을 신축시켜 변동을 흡수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면은 무슨 말이냐? 드라이브 라인에 슬립 이음을 사용을 하면은 추진축 길이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자, 요거는 어쨌든 동력 전달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슬립 이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타이어 트레드 패턴의 역할이죠.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끄러짐 방지, 그리고 열을 발산, 타이어 내부의 열을 발산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트레드부에 생긴 절상 등의 확대, 더 이상 상처가 커지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거고요. 구동력, 견인력, 조향성, 안정성을 어쨌든 향상시켜 준다. 그리고 타이어에 물이 껴서 이제 그 미끄러짐 현상을 방지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종감석 기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최동 구동 기어라고 하죠. 자, 기관의 동력을 변속기어에 의해 변속한 다음에 구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감속시킨다. 자, 구동력을 증가시키는데 왜 감속시키냐? 자, 한번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의 추진축에서 받은 동력을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바꾸어 뒷바퀴에 전달. 자,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수직 운동을 해서 이렇게 세로로 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맞물려서 가로로 90도로 운동 에너지를 변형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도 과학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이제 운동성의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감속 기어라는 거는 좀 더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보면은 이제 기관의 출력이나 바퀴의 무게, 지름 등에 따라 알맞은 감속비로 감속해 회전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 회전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회전 양을 조절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바퀴 정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바퀴 정렬 말 그대로 앞바퀴에 이렇게 차분하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역할이자 장점이죠. 타이어 마모를 최소로 하고 방향에 대한 안정성을 주고, 그리고 조향 핸들 말 그대로 핸들이죠.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직진성과 조향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내용들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캠버라는 게 있어요. 캠버각, 바퀴의 중심선과 노면의 각도, 노면이 이렇게 있을 때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퀴의 중심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 각도를 이제 캠버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개념만 좀 잡아두시면 되고요. 조향 휠, 바퀴의 조작을 가볍게 해주고 앞차축에 후미를 적게 해주고 타이어의 이상 만매를 방지하고 토와 관련성이 있다 라고 되는데, 또 뒤에 토인, 토 아웃이 나오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캐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선에 대한 조향축이 앞 혹은 뒤로 기울여 설치되는 것. 자, 주행 시 방향성을 증대시켜주고 조향 핸들의 복원력을 향상시켜준다. 자, 그러니까 이 캠버, 캐스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퀴의 기울기, 앞으로 기울거나 왼쪽으로 기울거나 오른쪽으로 기울거나 노면의 상태에 따라 타이어가 기울게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렬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토인이라는 게 꼭 나오고 있어요. 자,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뒤보다 앞이 좁은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타이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간격이 있고 여기에 간격이 있겠죠. 이 타이어 뒤에 바퀴가 있을 때 여기에 간격이 여기 뒤보다 앞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인이 좋은 상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퀴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여기 앞부분이 뒤보다 더 넓은 경우에는 토아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토인이 더 좋은 거다. 이 개념 하나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인이 됐을 때 뭐가 좋냐? 타이어 마멸 방지, 그리고 앞바퀴 주행 중에 평행하게 회전시키고 직진성을 좋게 해준다. 조향성도 가볍게 해주고, 그리고 토인 측정 시 반드시 직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라는 요 내용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조작력으로 조향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설계 제작 시 조향 기어비를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굴곡 노면에서 충격을 흡수하여 조향 핸들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 충격을 흡수한다. 조향 핸들의 심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자, 심의 현상이란 건 자동차의 성능에 관계없이 어떤 자동차든 어느 정도의 속도에 도달하면은 진동이 핸들에 오게 돼요. 물론 자동차마다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심의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제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퍼 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안 좋은 현상이에요. 베이크가 아니고 브레이크죠. 브레이크를 심하게 사용했을 때 차량 부분에 마찰열이 생기는 게 이제 어쨌든 베이퍼 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어떤 거냐? 브레이크 오일이 비등하여 브레이크 회로 내에 공기가 유입된 것처럼 기포가 생기며 브레이크 작동이 원활해지지 않는다. 자, 어쨌든 그래서 베이퍼 록이라는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브레이크 작동이 원활해지지 않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자, 베이퍼록의 발생 원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긴 내리막길에서 과도한 브레이크를 사용했을 때 베이퍼록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드럼과 라인이 간격이 좁을 때, 그리고 오일이 이상한 오일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오일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그리고 오일 변질에 의한 비등점이 저하됐을 때, 이런 현상들 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셨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이드 현상,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사이에 과다한 마찰열 발생으로 마찰 계수가 떨어져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 자, 페이드 현상도 베이퍼 록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현상이죠. 자, 근데 페이드 현상은 마찰 개수가 떨어졌다. 이거 하나만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드 현상은 아주 단순하게도 발생열을 식히면은 해결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굴삭기의 구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지게차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구조는 다시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트랙 부분입니다. 바퀴, 타이어 이런 부분이 되겠죠. 우리 체인, 장갑차에 있는 그런 체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트랙 프레임, 트랙 롤러, 뭐 캐리어 롤러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랙 롤러에 이제 윤활제 누설과 흙침을 막기 위해서 플로팅 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한번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리어 롤러에는 더스트 실이 사용되고 있다. 요렇게 이 두 가지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부 구동체 트랙을 좀 더 볼게요. 트랙 슈 볼트, 링크, 부싱, 핀, 더스트 실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서 굴삭기에 요 트랙 장갑차 있는 요 트랙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들의 정확히 어떤 위치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게 트랙을 구성을 해주는 것들이구나 라고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트랙 장력의 조절, 하부 구동체. 자, 어떻게 조절을 하냐? 먼저 장비를 평탄한 곳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어지스터로 조정을 하고 기계식과 그리스 주입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계식은 조정 나사를 조절하고 그리스는 말 그대로 그리스를 주입을 해준다. 그리고 트랙 장력은 25에서 30mm로 조정을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주행 중 구동 체인의 장력 조정은 아이들러를 전후진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굴삭기의 구조 또 상부 회전체가 있죠. 카운터 웨이트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밸런스 웨이트, 평형축이라고도 하고요. 제일 뒷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크게 흔들리거나 뒤집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 버킷 등에 중량물이 실렸을 때가 있겠죠. 뒷부분이 들리지 않게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장비가 앞으로 넘어가는 것도 방지를 해주는 것이 카운터 웨이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회 장치가 있죠.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굴삭기가 상부 회전차가 이제 빙글빙글 도는 거죠. 돌게 해주는 게 이제 가장 크게 스윙 모터다. 피스톤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선회 감속 장치, 회전 고정 장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고정 장치는 운전 전후에 풀거나 걸어야 된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력 전달 순서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행 시, 굴삭 작업 시, 스윙 작업 시 이렇게 나뉘는데, 자, 먼저 기관에서 유압 펌프로 갔다가 컨트롤 밸브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행 시에는 센터 조인트로 갔다가 주행부터 트랙으로 가게 되고요. 굴삭 작업 시에는 유압 실린더로 해서 작업 장치로 가겠죠. 이 말인즉슨 뭐냐? 굴삭 작업을 하면은 위에 붐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붐은 유압 실린더를 의해서 움직이니까 유압 실린더에 에너지가 동력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작업 장치에 이제 버킷이 움직이거나 뭐 암이 움직이거나 그런 식이 되겠죠. 스윙 작업도 마찬가지 컨트롤 밸브까지 갔다가 스윙 모터 이제 선회 장치를 시켜주는 스윙 모터 쪽으로 갔다가 이제 피니언 기어를 거쳐서 링 기어로 가서 회전을 시켜준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자, 컨트롤 밸브까지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컨트롤 밸브가 고장났을 때는 웬만한 건 다 고장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력 전달 장치 유압식 한번 볼게요. 주행 모터, 말 그대로 주행 모터죠. 주행을 시켜주는 유압 모터인 거고요. 제동 장치에서는 네거티브 형식이라는 거 하나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동 제동이 불가능하고요. 밸브는 말 그대로 주행을 하면 열리고 주행을 안 하면은 또 닫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하드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크롤러형 굴삭기, 무한궤도 굴삭기라고도 하죠. 자,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도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과속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턴했을 때 트랙이 벗겨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부 유동력과 스프로킷이 마모되었을 때, 그리고 중심이 맞지 않았을 때, 유력이 이완되었을 때, 요거 헷갈리시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트랙 유력이 이완됐을 때 트랙이 벗겨진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냥 장력이 꽉 차 있어요. 장력이 너무 높으면은 트랙이 벗겨지지는 않겠지만 이 무리는 있겠죠. 근데 트랙 유력이 이완됐을 때 트랙이 벗겨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심 정렬이 안 맞은 경우에도 트랙이 벗겨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굴삭기 점검 과정 한번 볼게요. 트랙 장력이 과다했을 때는 트랙 핀, 부싱, 트랙 링크, 롤러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랙 굴삭기의 타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죠. 이제 휠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조기 마모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프로킷, 프론트 아이들러가 마모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조치 사항으로는 장력을 늘 규정값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구동 스프로킷, 리코일 스프링, 상하부 롤러 이상 시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굴삭기의 기본 작업 순서, 굴삭, 스윙 적재, 스윙 굴삭. 자, 어쨌든 굴스, 적스, 굴이죠. 어쨌든 굴삭을 해서 스윙 적재 갔다가 다시 스윙해서 굴삭을 한다, 흙을 푼다. 이런 순서 한번 봐주시고요. 일상 정비 기준 한번 그냥 눈으로 볼게요. 운전 전 정비, 엔진 오일, 냉각수, 연료, 유압 오일, 장비, 외관, 배터리, 브레이크액 이런 것들 소모품들 있죠. 제일 교체가 쉬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체가 쉬운 것들, 일단은 그런 것들을 운전 전에 정비를 한다. 자, 그럼 운전 중 시동이 걸려 있어야겠죠. 시동이 걸려야 확인할 수 있는 거, 엔진, 제동장치, 주차,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스위치라던가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잘 고민해서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거니까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을게요. 윈드실드, 와이프, 와셔, 배기가스 및 소음, 조향장치, 유압, 배관, 호스, 누유, 트랜스퍼, 기어박스 모두 변경 기능 이런 것들은 운전 중에 정비를 한다. 자, 운전이 마친 뒤 운전 후 점검은 뭔가? 연료를 주입해주고 평탄한 곳 주차 및 안전장치를 걸어주시고요. 작업장치 마모 확인하고 오일 누유 상태 점검하고 볼트 너트 이완 확인하고 에어탱크 침전물 배출해주고 장비 가동일지를 적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간정비죠. 기간정비, 주간정비는 50시간마다 합니다. 자, 연료탱크 침전물 배출, 오일 점검, 프레임 연결부 등의 그리스를 주유해주고 배터리 전해액 수준을 점검한다. 그리고 펜벨트 장력 점검 및 조정은 주간 정비 50시간마다 해준다. 그리고 분기 정비 500시간마다인데요. 각 작동부 오일, 라이트류, 주 계기판 램프,
마스트 포크, 라디에이터 및 오일 쿨러, 브레이크 디스크 마모 점검은 분기 정비 500시간마다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년 정비 1000시간마다입니다. 어큐뮬레이터 압력 점검, 주행 감속기 기어의 오일, 작동류 흡입 여과기 교환, 스윙 기어 케이스 오일, 유압 펌프 구동 장치 오일 교환, 엔진 밸브 조정, 연료 분산 노즐 점검, 냉각 개통 내부 세척은 반년 정비 6개월에 한 번씩 1000시간마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간 정비가 있습니다. 또 2000시간마다겠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자,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엑셀 케이스, 작동류 탱크 오일, 텐덤 구동 케이스, 차동 장치 오일, 유압 오일, 냉각수 교환. 자,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해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파스칼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시험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유체 압력은 면에 의해 직각으로 작용한다. 각점은 압력의 모든 방향으로 같다. 밀폐된 용기 내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자, 3번이 제일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제가 자, 밀봉되어 있는 오일 탱크가 있는데 여기서 오일을 많이 넣게 되면은 어쨌든 뭐 앞쪽 부분이 압력이 더 높다 아니면 뒤쪽 부분이 압력이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가해진 압력은 전체가 동일하다라는 게 파스칼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펌프도 많이 나오는 펌프가 또 베인 펌프가 있어요. 편심 펌프라고도 하는데 케이싱에 접하여 베인이 편심된 회전축에 끼워져 회전하면서 액체를 흡입 측에서 토트 축으로 밀어낸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특징을 봐야겠죠. 맥동이 적고 소형 정량이며 수명이 길다. 간단하고 성능이 좋으며 보수가 쉽다. 그리고 싱글형과 더블형이 있어서 토크가 안정되고 소음이 적다. 캠리면과 베인 선단 부분에 마모가 일어난다라는 게 베인 펌프의 특징입니다. 자, 어쨌든 뭐 간단하고 성능이 좋고 보수가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비교적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어려운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비교적 뭐 맥동이 적고 간단하고 성능이 좋고 보수가 쉽다라는 게 베인 펌프의 특징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압력 제어 밸브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압력 제어 밸브의 위치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 전환 밸브 사이에 설치된다. 펌프와 방향 전환 밸브 사이에 압력 제어 밸브가 설치된다. 요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밸브 중요하죠.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의 특징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압 회로의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 자, 어쨌든 압력 제한을 해주는 밸브인데 유압 회로의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라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압을 작동하는 작업 장치가 힘이 떨어진다, 작동이 잘 안 된다, 약해지고 있다 라는 경우에는 릴리프 밸브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릴리프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화되면은 채터링 현상이 발생한다. 채터링 현상 일단은 간단하게 소음이 발생된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 릴리프 밸브의 특징들만 좀 보고 다음 밸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듀싱 밸브. 리듀싱 밸브는 어쨌든 출구 설정 압력을 유지를 해주는 친구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외우고요. 무브화 밸브, 이제 언로드 밸브라고도 하는데 언로드 밸브라는 단어로 아마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냐, 탱크로 방출하여 동력의 절감과 유온 상실을 방지를 해주는데 어쨌든 이거는 탱크로 송출량 어떤 정도의 오일의 양을 돌려보낸다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로드 밸브의 굉장한 특징이기 때문에 아 탱크로 방출한다, 탱크로 돌려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아 언로드 밸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퀀스 밸브는 여기서 이해하실 거는 일단 2개 이상의 분기 회로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 될 거고요. 추가로 더 공부하실 분들은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해 주는 게 뭐 시퀀스 밸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운터 밸런스 밸브, 실린더가 중력으로 인해 제어 속도 이상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 제어 밸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일단 체크 밸브입니다. 유체 흐름 방향 변환이나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거나 작동 방향을 바꾸는 게 방향 제어 밸브죠. 자, 체크 밸브는 일단은 잔류 압력을 유지를 해주고요. 역류를 방지해주고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밸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체크 밸브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스풀 밸브는 축 방향으로 이동하여 오일의 흐름을 변환을 해주는 거고, 감속 밸브는 말 그대로
발진, 정지, 감속, 속도에 대해서 충격 없이 행해주는 밸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셔틀 밸브는 입구가 2개 이상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셔틀 밸브의 특징이기 때문에. 유량 제어 밸브도 보도록 할게요. 스로틀 밸브,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 온도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 분류 밸브, 니들 밸브. 자, 유량 제어 밸브는 다른 밸브에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류 정도만 외워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아니면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압 모터 볼게요. 유압 모터 말 그대로 그냥 모터죠. 장점, 속도나 방향 제어, 변속, 역전 제어가 용이하다. 자, 전동 모터에 비해 급속 정지가 쉽고 신속 정확하다. 요게 유압 모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죠. 자, 단점도 보시면은 보수에 유의한다. 작동에 먼지나 공기가 들어가면은 뭐 채터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하기가 쉽고 작동류가 노출되면 성능에 지장이 생긴다라는 단점. 이거는 누구나 있는 단점이죠, 사실. 그래서 유압 모터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전동 모터보다 급속 정지가 쉽고 정확하다 라는 거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유압 모터의 장점은 똑같은 건데 제가 하나 더 넣어놨네요. 자, 유압 실린더 볼게요. 유압 실린더도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자, 단동식 있고 복동식, 다단식이 있습니다. 단동식은 한쪽만 유압이 공급된다. 리터는 자중 또는 외력에 의해진다. 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유압 펌프에서 피스톤에 한쪽만 유압이 공급된다. 보시면 되고요. 복동식은 양쪽에 유압, 압유를 교대로 공급한다. 양방향의 운동 유압을 작동시킨다. 자, 입구가 2개다. 그리고 다단식, 유압 실린더의 내부에 또 다른 실린더를 내장하거나 하나의 실린더에 몇 개의 피스톤을 삽입한다. 자, 실린더 안에 실린더가 또 있다. 그럼 다단식인 거고요. 입구가 2개다. 복동식. 입구가 1개다. 단동식.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오일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일 누출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오링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요거는 오일싱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냥 실이라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뭐 게스킷실, 패킹실, 오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외운 건 오일실이었는데 오일실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은 또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이라고 외우시고 실에 대한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먼지를 못 들어오게 막는다, 혼입되는 걸 막는다 이런 내용 나오면 무조건 그냥 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캐비테이션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기포가 발생한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소음 증가, 진동이 발생해서 효율이 저하된다. 오일탱크에 오버플로우가 생긴다. 이게 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런 이유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작동률 속에 기포가 발생해서 소음이 증가하고 진도가 발생해서 효율이 저하돼서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생깁니다. 이게 캐비테이션의 전부예요. 어쨌든 캐비테이션이 생기면 안 좋은 거다. 라고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 방지 방법 볼게요. 흡입구 양정을 1mm 이하로 한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흡입 간의 굵기를 유압 본체 연결 크기와 같은 거 사용한다. 요런 거. 그리고 펌프의 운전 속도 규정 속도로 이하. 요런 것들. 요런 거 2개 그냥 암기를 하고 한번 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장치의 취급과 점검. 자, 압력이 낮아졌을 때,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이유는 오일의 점도가 낮거나 오일 펌프 말 그대로 마모나 성능이 노후돼서 뭐 잘 작동이 안 되거나 개통 내에 누설이 있으면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겠죠. 유압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이런 것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오일 게스킷이 파손됐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추가로 오일 게스킷 파손 여부를 확인할 때 게스킷 C를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앞에 나왔었던 오일 실의 종류였었죠. 그런 거 머릿속에 같이 담아주시면 되고요. 릴리프 밸브가 고장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중 유압이 발생되지 않을 때 점검해야 되는 내용 중에 틀린 것은 이라고 해놨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오일 펌프의 고장이나 파이프, 호스의 파손, 오일 유한계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같이 머릿속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압 기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실린더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단동 실린더 입구 하나 있었죠? 복동 실린더 입구 여기 2개가 있네요. 그리고 또 복동식 보면은 입구가 이렇게 2개가 있기도 있는데 이게 또 평면으로 그림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 헷갈리실 필요 없이 하시면 되고요. 무브어 밸브가 언로드 밸브였었죠. 이런 거 보시면서 머릿속에 한번 담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공략 기호도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천히 보시면서 기호까지 마무리해서 자, 시험 보실 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굴삭기 핵심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 영상이 뿐만 아니더라도 사실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거니까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정말 시간이 없으셔서 이거라도 내가 보고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정독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라도 잘 보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